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은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항상 이 내용들은 좀 사건, 사고라서 웃을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되게 아픈 사건들도 있고 무서운 사건들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인 만큼 같이 집중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어떤 사고 일어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법률 내용들 살펴보니까 너무 또 이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남편이 육아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예, 그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쌍둥이 자매 딸 아이들 영아였죠. 7개월 된 영아를 결국 살해하고 말았던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죄의 혐의로 입건한 40대 여성을 결국 구속했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 정도에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이 여성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정도 되었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7개월이라고 하면은 이 피의자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지 1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만에 조산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1kg이 채 안 되거나 그 정도 될 텐데요. 이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두 쌍둥이 영아를 덮어서 질식사시킨 걸로 그렇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딸들을 이제 살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떤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이 여성은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했다. 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여수시 화정동 낭도로 이동한 뒤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통화를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자수에 대한 설득을 받았고 결국 결심을 하여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검거된 이후에 경찰 조사 도중에 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 피의자는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두 아이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이제 비단 엄마의 일만은 아닌데 이 남편분이 좀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할 역할을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남편과의 사이도 좀 원만하지 않았다고요? 예,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이 여성은 육아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싸움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여성은 최근 경찰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령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오고 보니 발령되고 보니 자동차가 없어서 쌍둥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라는 네. 이유로 다시 한번 경찰에 접근금지를 해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던 이유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은 이유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수를 직접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양형에 좀 참작이 될까요? 예, 뭐 불화의 원인이나 우울증의 원인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조사해보니 이 여성은 과거에 우울증 상담 전력이 한 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병원으로부터 정확히 우울증 관련 진단명을 받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글쎄요, 범행에 참작될 경우에는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자수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의 통화 도중에 스스로 자수를 하고자 경찰에 전화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숨진 아이들을 부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는데 남편분의 이제 뭐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진행이 되겠죠. 예.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 1차적인 간단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아내의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하자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 부분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부 불화의 원인을 잠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와는 별도로 남편이 가정에서 부재 중인 도중에 범행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마는 평소 남편이 아내의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혹은 혹시라도 조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조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좀 홀로 힘겨워했을 여성분의 좀 사연도 안타깝고 또 여러모로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인사말인데요. 뭐 어쩌다가 이 말이 좀 화제가 된 걸까요? 네.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 이런 판사의 질타를 듣고 오히려 판사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의 네. 피습 사건이었는데요. 그 피해자도 역시나 유튜버였죠. 50대 유튜버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5월에 부산지방법원으로 간다 라면서 자신의 부산지방법원 행을 SNS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건물을 앞에 두고는 갑작스럽게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카메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써 방송은 중단되었는데요.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고 하니 이 가해자인 50대 유튜버 남성이 피해자가 방송 중인 그 생방송을 보고는 쫓아온 것이죠. 그러고는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가격했고요. 피해자를 찔렀고요. 그 결과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즉시 도주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조사해보니 200건에 달하는 쌍방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로 인한 서로 간의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가 가해 유튜버를 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던 사건 때문에 피해 유튜버는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기로 된 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일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범행 직후에 도주했던 이 가해 유튜버는 오전 11시 35분경 경주시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되기 직전에도 자신의 유튜버에다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경주에서 검거되었고 뭐 바다를 보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맞아요. 바다를
바다를 보지 내용을 못해서 아쉽다. 네. 또 한번 SNS로 남기고는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사이에 뭐 극심한 갈등을 빚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한다는 게 참 좀 무서운데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이 있겠죠. 뭔가요? 예,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유튜버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형량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약 8초 동안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 점 봤을 때 사망 경위와 상처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발적일 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결코 찾아볼 수는 없다. 그리고 재판 과정 도중에 자신의 범행 목적과 계획성에 대해서 모두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다. 이런 점 봤을 때 과연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는 의문이고 또한 여러 차례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재판부가 이 점을 설시했는데요. 다수의 폭행 전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땐 도저히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무기징역 판결 선고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굉장히 위중한 판결 선고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였고요. 박수를 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와 있었는데 네네. 유족들이 법정에서 내 동생을 살려내라 라며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뭐 항소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진지한 내용에 뭐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의아하고 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일단 피고인은 7일 동안 항소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굉장히 중하죠. 이런 점을 다투면서 항소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항소한다 해서 모든 사건들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네네. 항소심에서 피해 유족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는지 혹은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감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법정을 모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유족들에게 이렇게 욕설까지 했다고 하니까 과연 진정한 좀 반성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뭐 어떤 형벌로도 죄값을 좀 치르기는 힘들 텐데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한이 법적 근로자 아냐. 네,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 씨가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냈네요. 예, 시작은 앞서서 걸그룹 뉴진스의 판한이 씨가 9월 달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네.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이 씨가 자신이 하이브 사옥에 있는데 사옥 복도에서 대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그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니저가 야 무시해 라고 말을 하는 피해를 입은 적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았던 뉴진스의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팬들이 하이브 내에 있는 뉴진스 따돌림 상황에 대해서 이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 처음에 있었군요. 예,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던 민원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서부지청 측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이 파마니 씨가 체결했던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격상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즉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서부지청 측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측의 지위 감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 규칙 등 사내 규범이나 제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점도 이유를 삼았고요. 또한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의 형태를 띠고 있고, 출퇴근 시간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만약에 근로자라면 회사 측이 단독으로 부담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 파마니 씨 측이 네.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회사와 엔터테이너가 서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이다. 즉 고정된 급여의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또한 세금 역시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에도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한 만약 근로자라면은 사업주의 위험을 분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한희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제 연예인은 이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좀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견해가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갑자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의문 가지실 텐데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 규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혹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항의 위반이다, 이러한 조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일찍이 2019년 9월에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이 과연 근로계약이냐 아니면 근로계약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 판시를 내어놓았습니다. 네.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 혹은 꼭 위임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성질은 아니므로 연예인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연예인이라는 것은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고 보기보다는 회사와 대등적 지위에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외 대상자다. 즉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일찍이 판단을 내어놓은 바 있어서 여러모로 보았을 때 한희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내용 결코 아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이 사실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를 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희 씨가 이제 국정감사에 나갔을 때에도 이 여야가 아티스트의 이런 노동자성 좀 법적으로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왔고요. 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할 좀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은 파마니 씨가 국정감사 현장에 등장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과연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다시 한번 이슈가 주목되고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이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고소득을 얻는 대표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연예인에게까지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그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익을 많이 올린 연예인이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이거나 그 소득이 미미한 그 굉장히 지위가 불안정한 연예인들의 문제가 맞아요.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연예인 역시나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 부분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희 씨가 출석했던 지난 국감 때에도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은 급여가 많다고 해서 꼭 근로자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또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나 얼마 전에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폭언 혹은 나아가 성추행의 피해까지 입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한희 씨를 말하는 네네. 거죠. 그렇지 못한, 즉 유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연예인들 경우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획사가 대형화되고 또 그 와중에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생활해야 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필요성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번 네네. 기회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그 제도적인 보완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10년 확정, 뺑소니는 무죄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고급 차량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건데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좀 불렸는데 이 사건 경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건을 일으켰던 신 씨는 지난해 8월에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해서 지나가던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네. 이것이 당시의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행인들이 달려와서 차에 딸린 피해자를 꺼내려고 할 때에도 이 피고인은 전혀 돕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수분 뒤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그로부터 사고 발생 시 115일 만에 숨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사건인데 이제 당시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졌던 사건입니다. 이제 검찰은 고의적인 현장 이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 이제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논란이 더 커진 거는 이제 2심에서 10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이 감형이 된 데에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예. 이 피고인은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운전 치사,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운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주치사, 그리고 사고 위조치까지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1심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도주가 맞다. 옳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형량을 20년으로 네네. 선고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형량을 갑자기 반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그래서 파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주치사와 사고 위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찌하여 그런 판단을 했는가를 재판부를 봤더니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즉 사고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현장에 돌아와서는 사고 운전자임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또 피고인의 이탈로 인해 딱히 구호 조치가 지연된 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도 않았다. 스스로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에 합리적 의심 없는 인정이 됐다,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피고인의 도주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비해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라는 절반의 감형을 하게 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사실 징역 10년형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 당시에 운전자가 사고 발생 그 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도주치사 혐의를 지금 무죄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좀 쉽게 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도 그리고 피고인 측도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이 없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 위조치에 관하여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 측이 양형에 대해서도 불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등이나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모두 기록에 나타난 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보았을 때에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0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양형에 대해서도 2심 판단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2심 판단이 타당했다라고 확정을 지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운전자 신 씨는 이제 당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관한 혐의로도 기소가 돼서 그 부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총 14개의 병원에서 57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이나 디아제팜, 그리고 미다졸람이나 케터민 등의 마취제를 투약을 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서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네, 조만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2심 재판이 판결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마약에 취해서 정상 운전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좀 심심치 않게 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단속 좀 보다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술에 대한 경계의식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음주운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건 네네. 충분히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거는 이제 인식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라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교통법 45조에 따르면 이 자동차의 운전자라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처럼 비단 술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약물 그리고 과로 질병 등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결코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만 경계를 할 뿐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과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심지어 술 이외에 다른 약물로 약물의 인해서 영향이라고 딱 들어가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이 일단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약물에 대해서는 더 법이 규정을 하기를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설령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혹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라 하더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라면은 결코 복용해서는 안 되고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감기약을 먹은 경우에도 몽롱한 상태가 있을 수 네네네네. 있죠. 이 감기약 등의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용으로 인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운전대를 잡을 때는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이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감기약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라는 운전자가 네. 있었고요. 이 때문에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이 감기약 때문에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일반 의약품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침 감기약을 먹다 보면은 잠이 오거나 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에도 운전할 수 없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단지 도로교통법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들처럼 몇 시간 이내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감기약 지을 때 이제 그 약사님들께서 이거 좀 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감기약을 먹고 그렇게 졸려서 이렇게 아이들을 치는 그런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각별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관련 법과 규제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태권도장 학대 CCTV 복원 영상 공개입니다. 네, 넉 달 전이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이 5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관장이 급하게 지운 것으로 알려진 CCTV 영상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사고 당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상당히 학대를 많이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요. 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CCTV가 복원이 됐다고 하고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됐던 부분이 결국 확보가 되었는데요. 네.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상당히 학대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죠. 우선, 그러니까요. 예. 사건 당일의 영상을 확인했더니 CCTV 영상에는 이 피의자인 남성 관장이 말려있는 매트 구멍 사이로 이 5살의 피해 아동을 집어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 더 깊숙이 밀어넣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네네. 합니다. 이 살려달라는 발버둥을 분명히 치고 있었다고 하죠, 아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방치한 행위는 27분 동안 이어졌고요. 그러는 과정에 아동은 결국 정신을 잃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이 관장은 네. 아이를 발견한 직후에 아이를 근처 이비인후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최 관장은 도장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CCTV부터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경찰의 영상에 따르면은 2달치 영상을 복구해 봤더니 관장이 비단 이날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140차례 넘게 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달치 이 복원한 CCTV 영상에서 140여 차례나
학대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건 사실 이 아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 따르면 이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30대 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에 의하면 복원된 내용에 의하면 이 아동이 숨진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어린이 관원에 대해서도 이 문제의 매트로 학대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있었군요. 예, 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숨졌던 피해 아동 외에 다른 아동에 대해서 거꾸로 매트에 넣는 형식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은 참 다행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고인은 지금 현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파악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 네.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은 검찰과 긴밀히 논의 중이고 다만 네네. 현재 재판 중인 사안과 분리해서 송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영상 볼 때 이렇게 손이 좀 부들부들 좀 떨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리포트 자체는 이제 좀 짧았는데 실제로는 27분이나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게 좀 정말 좀 충격적인데 이 관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해서 장난 삼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예, 이 피고인 측이 평소에 아이를 좋아해서 장난 삼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아이가 평소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관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어른처럼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네. 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정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숨김없이 진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네네. 이처럼 아이를 좋아해서 장난삼아 그랬다라고 이 상황을 또 미화시키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CCTV가 복원이 됐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오로지 피고인 진술 하나만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아이가 발버둥 치면서 축 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의 피고인의 이러한 미화적인 주장이나 은폐적인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최근에 복원된 그 CCTV 영상은 지금 이제 재판부 지금 1심이 재판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판 도중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측은 추가 증거 자료 제출로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네. 다만 CCTV라는 것은 항상 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촬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을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CCTV 자료 수집의 내용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라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종종 피고인 측이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효력을 좀 없애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증거 없이 판단받고자 하는 시도가 종종 보이는데 네. 뭐 이 부분이야 어차피 피고인 측이 녹화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복원된 CCTV 영상의 복원 과정에서 뭐 피고인 측의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라는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검찰의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을 할 것인지가 좀 의문인데 네. 다행스럽게 최근의 판결 예를 보면은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즉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 외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은 이 비교 형량의 법칙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결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네네. 보았을 때 복원된 CCTV 영상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관장 그쪽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사망을 두고 부모가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망한 거다. 이게 참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싶긴 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나 의도가 있겠죠. 예. 네. 본인의 범행의 경중을 보아서 범행의 중대성을 좀 낮추고자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생기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장은 뒤늦게 이 아동을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 이미 아동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즉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와중에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네네.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변호인 차원에서 이 변론 방향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많은 댓글 중에는 사실 변호사에 대한 욕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당시 이제 태권도장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좀 있어 보였는데, 영상 속에 이분들에게도 뭐 방조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가요? 예, 이번 CCTV 영상의 복원을 통해서 비단 이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행동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다른 관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학대 행위 혹은 그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 매트를 이용한 학대 행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위험은 사전에 수일 전부터 반복이 되고 감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점 봤을 때 과연 같은 관원으로 같은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들의 경우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점 때문에 이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대 행위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행태를 취했는지 관원들의 진술도 추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사범들 네네. 본인들의 진술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추가 범죄, 특히 방조 혐의가 조사된다면 추가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위를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하는 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게 된 또 이유가 있다고요? 예, 이 영상이 공개되었던 것은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이 공개된 영상에 피해 아동의 어머님이 직접 댓글을 다셨다고 해요. 이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저녁 시간 영상 때문에 심려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사죄를 드린다라는 글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공개하게 된 내용은 다시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된 법령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앞으로 더 이상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귀여워서 그랬다, 이 말이 이렇게 좀 끔찍하고 치 떨리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부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는 양식장에 취직한 케냐 마라톤 선수들 대사관도 속인 KK 프로젝트입니다. 이 소식은 좀 상당히 저는 좀 이게 엉뚱한 소식 같았는데,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속여서 아프리카야 케냐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하게 한 뒤에 양식장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에게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 입국을 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남해안 양식장 등의 불법 취업을 했던, 그리고 불법 취업을 알선했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선수와 코치 등이 검거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그럼 이거 황당한 내용인데요. 알선하신 분들도 다 마라톤 그 관계자 분들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검거되신 분들 모두 체육회 소속이십니다. 아,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해경 측이 사건을 인지를 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2월에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평소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계의 흑인이 취업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김양식장에서 보는 분들은 뭐 한국인이거나 뭐 동남아계이시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아프리카계 흑인이 일하고 있다,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이 의심을 하고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조사하던 도중에 지난 7월에는 이들을 취업시킨 인력사무소 대표 등도 연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확인하자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에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이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수산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선수와 코치 등이 검거된 것입니다. 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 마라톤 대회에 초청장을 위조해서 주 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조력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또한 네. 이 과정에서 인력사무소로부터 3,400만 원 정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케냐 선수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네.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SNS에 일명 KK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홍보했다고 해요. 이 KK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케냐 인력 300명을 모집한다. 그렇게 홍보하면서 한국 해산물 양식장은 일도 편하고 임금도 많이 준다라는 허위 영상을 제작했고 이로써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 이름도 무단으로 도용한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를 했고 또 이제 케냐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비자를 그냥 발급을 해준 걸까요? 일단 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것이 위조된 초청장이기 때문에 이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잘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비단 출입국 관리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도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엄청 정교할 경우에는 좀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될 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MC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행의 수단이 위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다라면은 이 정도라면 판단기관의 판단조차도 방해했다,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점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입건되어 수사 중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이게 마라톤 대회에 내가 초청돼서 선수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양식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법인 걸 알고 자의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좀 속아서 본인들도 들어온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이렇게 불법 취업한 케냐 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 네네. 7명 모두가 실제로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마라톤 선수들이시라고 합니다. 네. 예. 특히 이분 중에 한 분은 과거에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있는 분이라고 하죠.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를 확인했더니 네네. 케냐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이 양식장 취업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던 것이죠. 환율 차이가 엄청 나는가 보네요. 예. 사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본업인 마라톤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왔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러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이들을 검거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목적이 옳지 않다고 봐서 통상의 이러한 경우, 즉 불법 체류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인 경우에도 입건된 문제되었던 7명의 케냐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 이미 6명은 케냐로 출국한 상황이고 추방된 상황이고요. 이미 그분들은 6분 정도가 다시 돌아간 상태군요. 예, 6명은 이미 케냐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고 다만 그중에 한 명은 도주한 것 같아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해경이 추적 중이라고 하고 역시 검거되더라도 자국으로 송환될, 즉 추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취업 비자를 좀 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사실 정상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에는 실제로 비자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체류라든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범행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추방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범행이 좀 위중해질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일각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점은 이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고 단속하고 검거하는 것만이 능수는 아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여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정식 마라톤 또 그런 것에 이제 소속된 선수라고 하니까 사실 본인들의 선수 경력도 있을 텐데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좀 환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